코스피가 이틀 만에 19%가 무너졌습니다. 9.11 테러 때보다 더 큰 낙폭이었죠. 빚을 내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반대 매매 폭탄을 맞았고 공포에 질린 개인들은 바닥에서 손절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 뒤 코스피는 11트 넘게 튀어 올랐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죠. 바닥에서 판 사람들은 그 반등을 그냥 지켜봐야 했습니다. 오늘 제가 파고들 건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중동에서는 지금 전쟁이 확대되고 있는데 정작 금과 A은 가격은 왜 떨어졌을까요? 안전자산이라면 올라야 정상 아닌가요? 이 역설 뒤에는 생각보다 훨씬 치밀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팩트와 메커니즘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금 현물 가격이 지금 온스당 5,150달러에서 5,180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다시 오르는 흐름이죠. 그런데 불과 사흘 전 이 가격이 5,32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월 2일 중동 전쟁 확대 소식이 터지자 투자자들은 교과서대로 움직였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렸고 금값은 급등했죠. 그런데 3월 3일 달러 인덱스가 99.65까지 치솟갔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금은 자동으로 눌립니다. 여기에 파생시장에서 마진콜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현금이 급하게 필요해진 투자자들이 수익 나 있던 금부터 팔기 시작한 겁니다. 수익 자산을 먼저 정리하는 건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결국 금값은 올라야 할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힘에 의해 강제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3월 4일과 5일을 거치며 5,13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긴 했지만 이 일의 고점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금시장은 방향을 탐색 중입니다. 지금 금시장에는 두 개의 힘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전면전 공포에 떠밀린 안전자산 매수세가 있고 반대편에는 고점에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 결과 아래로는 5,050달러, 위로는 5,300달러라는 뚜렷한 박스권이 형성됐죠. 이 구간을 어느 방향으로 뚫느냐가 향후 금값의 중장기 흐름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됩니다. 달러 인덱스는 100을 넘지 못하고 숨을 고르고 있지만 99 아래로 확실히 꺾이기 전까지는 언제든 다시 강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방심은 금물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 투자자들이 놓치기 쉬운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금 투자 수익은 단순히 국제 금값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확한 공식은 이렇습니다. 달러, 금값 곱하기 원달러 환율.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국제 금값이 올라도 원달러 환율이 같이 떨어지면 원화 기준 수익은 생각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반대로 금값이 제자리여도 환율이 오르면 수익이 납니다. 금을 살 때는 반드시 환율 흐름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은 시장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하루 변동성이 3에서 5%씩 튑니다. 뉴스 한 줄에 가격이 널뛰는 수준이죠. 이건 안정적인 투자 자산의 모습이 아니라 마진콜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고위험 자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1월에 온스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은이 지금은 80달러대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폭락장세 한가운데서 매우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맥스, 즉 미국 상품 거래소의 인도 보고서를 보면 이상한 패턴이 나옵니다. 종이시장,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는 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대형 기관들은 오히려 실물 은을 대량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 기관들이 진짜로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 믿었다면 굳이 지금 실물을 챙길 이유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기에 코맥스은 재고는 급감하고 있고 실물 인도 요구는 폭증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현금 정산 사태가 벌어진다면 실물은 프리미엄은 폭발적으로 뛸 수 있습니다. 중동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심 시설을 타격했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전쟁의 불길은 이란 본토를 넘어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걸프 전역으로 번지고 있고 상공에서는 연일 미사일 요격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해협이 막힌 겁니다. 수백 척의 물류 선박이 발이 묶였죠. 그런데 이 상황이 금값에는 두 가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합니다. 한쪽에서는 전쟁 공포가 안전 자산 수요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금을 사야 한다는 본능적인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해협 봉쇄가
국제 유가를 급등시키고,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 공풍포를 키우고, 인플레 공포는 달러 강세를 불러옵니다. 강달러는 금값을 짓누릅니다. 전쟁이 금값을 올리는 힘과 내리는 힘을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힘의 줄다리기가 바로 지금 금시장의 본질입니다. 미국 연준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유가가 뛰면 인플레이션이 살아납니다. 금리를 올려야 할 압력이 생기죠. 그런데 전쟁으로 경기가 위축되면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정책적 딜레마가 연준을 올가매고 있는 겁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글로벌 자금은 채권과 달러에만 머물지 않고 금과 애이문 현물, ETF로 분산 유입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틀간의 폭락은 왜 그렇게 빠르고 잔인하게 진행됐을까요? 단순한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 구조가 연쇄적으로 터진 겁니다. 매도가 쏟아져 가격이 밀리면 레버리지 투자자들에게 마진콜이 옵니다. 마진철을 못 채우면 반대 매매가 강제로 실행됩니다. 그 반대 매매가 또 가격을 밀어내리고 다음 투자자에게 또 마진콜이 갑니다.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거죠. 거기에 특정 지지선이 깨지는 순간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손절 매도를 쏟아냅니다. 인간의 판단 없이 시스템끼리 수분 만에 폭락을 완성시킵니다. 우리가 목격한 건 공포가 아니라 기계적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구조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역사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 미국 다우존스가 수분 만에 1000포인트 폭락했습니다. 플래시 크래시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한 트레이더가 가짜 주문을 대량으로 집어넣어 시장을 인위적으로 흔들었다는 겁니다. 유죄 판결이 났죠. 2012년에는 대형 은행 소속 트레이더가 파생시장에서 거대한 포지션으로 가격을 왜곡해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벌금을 냈습니다. 런던 고래 사건입니다. 그리고 2020년 같은 거대 은행이 이번엔 금과 은 선물 시장에서 허위 주문으로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고 또다시 막대한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거 외국계 증권사가 옵션 만기일장 막판에 대량 매도를 쏟아내 코스피를 고의로 급락시켰고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폭락을 100% 작전 세력의 조작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대 자본이 파생시장 구조를 활용해 가격을 눌러놓고 실물을 쓸어 담는 메커니즘, 이건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세 가지 시나리오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V자 반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해군을 동원해 유조선 호위에 나서면서 중동 사태가 단기에 진정되는 시나리오죠. 미군이 이란의 위협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풀립니다. 그 순간 급등했던 국제 유가가 빠르게 꺾이고 인플레이션 공포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달러 강세 압력이 대폭 줄어들면서 억눌려 있던 금과 은이 강하게 튀어오르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금은 5,300달러에서 5,400달러 구간으로 빠르게 복귀하고 은도 90달러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확정됐다는 신호는 두 가지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98 아래로 뚜렷하게 내려가는 것, 그리고 브렌트유가 배럴당 75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지표가 동시에 확인된다면 V자 반등은 시작된 겁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외교적 협상이 빠르게 진행돼야 하고 이란 내부 강경파의 반발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쉬운 길은 아닙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전문가들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는 그림입니다. 유자형 회복이죠.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갈등이 장기화되는 흐름입니다. 강경파가 차기 최고 지도자로 부상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수주 길면 수개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브렌트유가 배럴당 80달러에서 최악의 경우 12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유지되면서 금값이 5,050에서 5,300달러 박스권에 갇힙니다. 방향을 못 잡고 횡보하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길어질수록 방정식이 바뀝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실수요가 강달러 압력을 서서히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금값은 위로 방향을 틉니다. 이 시나리오의 확정 신호는 브렌트유가 90달러를 돌파하는 것, 그리고 이란 지도부의 결상전 메시지가 이어지는 겁니다. 두 신호가 확인된다면 연말 기준 금값은 5,400달러에서 6,300달러까지 우상향하는 유자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확률은 가장 낮지만
파급력은 가장 큰 최악의 그림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부설하고 걸프 전역이 실제 전쟁터가 되는 상황입니다. L자로 급락한 뒤 제2자로 폭발적으로 반등하는 궤적이죠. 이 경우 국제 유가는 100달러를 훌쩍 넘어섭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고 2008년 리먼 사태처럼 모든 자산이 무차별적으로 현금화되는 유동성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진콜 공포가 극에 달하면서 금값도 일시적으로 4,800달러대까지 폭락할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조차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런 극단적 충격 이후 가장 빠르고 폭발적으로 반등하는 자산은 언제나 금이었습니다. 바닥을 찍는 순간이 가장 강한 매수 기회가 됐죠. 세 시나리오 모두 단기 경로는 다릅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로 모입니다. 산업 수요 폭발과 구조적 공급 부족으로 중장기 금과 A은 가격은 결국 오릅니다. JP모건은 목표가 6,300달러, 골드만삭스는 5,400달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큰손들은 목표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향후 2주 동안 매일 확인해야 할 지표 3가지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을 뚫는지, 브렌트유가 저항선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금이 박스권 상단과 하단 중 어느 쪽을 이탈하는지입니다. 3월 19일 FOMC도 중요합니다. 파월 의장이 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를 강조하면 금 반등의 단기 촉매가 됩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앞세우면 달러가 다시 강해지고 금은 눌립니다. 발언 한마디가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미 금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박스권 상단에서 일부 차익을 실현하고 하단 지지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는 밴드 트레이딩이 유효합니다. 아직 금이 없는 투자자라면 지금 한 번에 다 사는 건 위험합니다. 역사적 고점 부근이라는 심리적 부담이 있으니 3회에서 4회로 나눠 시간 간격을 두고 분할 매수하세요. 은은 하루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장기 투자자만 접근해야 합니다. 파생 상품보다는 실물이나 현물 기반 ETF가 구조적으로 안전합니다. 폭락장에서 손절을 눌렀던 투자자들은 하루 만에 11% 반등하는 시장을 보며 뼈저린 후회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알고리즘 매도와 마진콜 도미노가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구조적 산물이었죠. 거대 자본은 대중에게 공포를 심어놓고 무대 뒤에서 조용히 실물을 쓸어 담습니다. 자극적인 숫자와 뉴스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마세요. 환율, 유가, 연준의 스탠스, 이 본질적인 거시 지표들이 명확한 신호를 완성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오늘 분석과 3가지 시나리오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단단한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단, 최종 결정과 그 결과는 언제나 본인의 몫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